매년 10월 마지막 밤이면 거리엔 온갖 유령과 괴물들이 나타나죠. 우리는 왜 이런 분장을 하고 또 사탕을 주고받을까요? 그냥 당연하게만 즐겼던 이 할로윈 축제에 그 가면 뒤에는요, 사실 수천 년의 역사와 때로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사팡을 외치고 어른들은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 거대한 파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조금 더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할로윈의 진짜 뿌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무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고대 켈트족의 아주 신비로운 축제였거든요. 그 축제의 이름은 바로 사윈입니다. 고대 켈트족에게 10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끝나고 춥고 어두운 겨울이 시작되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날이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윈의 전통이 오늘날 할로윈이랑 정말 놀랍도록 닮았다는 거예요. 켈트족은 이날 밤 이승과 저승의 문이 열려서 온갖 영혼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서 악령을 쫓아내고 또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 귀신들로부터 자신을 위장했죠. 심지어 집 밖에 음식을 내놓아서 영혼들을 달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트릭 오어 트릿의 아주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교도들의 축제였던 사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과 기독교를 만나 서서히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가 이 사윈 축제를 흡수하려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전날 밤, 즉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영어로 올 헬로우스 이브가 줄어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할로윈이 된 겁니다. 의상의 목적도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대에는 악령으로부터 나를 숨기기 위한 방어와 위장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코스튬은 나를 마음껏 드러내고 뽐내는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됐죠. 숨기기 위해 썼던 가면이 오히려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무대가 된 셈이에요. 하지만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면이 우리에게 주는 익명성의 힘이에요. 우리가 의상을 입는 순간 잠시나마 일상의 나에게서 벗어나잖아요. 이 짜릿한 해방감이야말로 할로윈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북미 대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의 영적인 축제가 어떻게 오늘날 수십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산업으로 변신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트릭 오어 트릿의 시작, 사실은 생각보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할로윈만 되면 아이들이 온갖 기물을 파손하는 게 큰 사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꾀를 낸 거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안전한 소비 활동으로 유도하자. 이게 바로 트릭 오어 트릿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사회 질서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셈이죠.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만 할로윈을 위해 쓴 돈이 무려 1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서요, 의상 사는 데만 41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이제 할로윈은 그냥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연례 필수 지출 항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할로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게 어떤 대단한 문화적 보편성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디즈니 같은 글로벌 미디어와 테마파크를 앞세운 미국식 소비 모델이 전 세계로 아주 성공적으로 확산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화려하고 거대한 축제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어둡고 아픈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10월 29일 그날 밤의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할로윈은 2010년대 이후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이태원이나 홍대처럼 어떤 특정 주최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업지구의 수많은 인파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였거든요. 바로 이 주최자 없는 축제라는 특징이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가장 치명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군중 유체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몰리면서 군중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액체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압력에 의해 그냥 휩쓸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압력 때문에 사람들이 질식사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왜 그 순간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이 비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는 절박한 11시 신고가 무려 11건이나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 필사적인 경고는 사실상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보면 이건 총체적인 실패였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도 현장에 군중 통제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고, 용산구청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아예 가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법과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규제 공백이 있었던 거죠.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할로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죠. 참사 이후 한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유통업계에서 할로윈 관련 마케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즐길 자유와 공공의 안전, 또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대한 깊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쓰라린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로 군중 밀집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 둘째, 재난 대응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더 강화하자는 것. 그리고 셋째, 기업들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윤리적인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할로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화가 계속되고 예측 불가능한 인파가 순식간에 모이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